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해설에서는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우리가 일본 거리를 걸을 때 너무나 당연해서 오히려 눈치채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문화적 역사를 한번 파헤쳐 볼 거거든요.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처럼 우측 통행을 하는 곳에서 살다가 일본에 여행 갔을 때 아마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엄청 공감 가는 상황으로 시작해보죠. 횡단보도 앞에 딱 서서 습관적으로 오른쪽을 쓱 봤는데 맙소사, 갑자기 왼쪽에서 차가 쌩 하고 달려와서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친 적 진짜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시죠? 그러니까 질문은 이거죠. 왜 일본은 왼쪽으로 다닐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그냥 어느 날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대충 정한 규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 좌측 통행은 고대의 무기, 복잡한 도시계획, 그리고 제국주의 시대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 현대의 도로 위에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화석이나 다름없거든요. 제1장 사무라이의 칼, 좌측 통행의 기원입니다. 시간에 거슬러 올라가 에도 시대로 가보면 무기를 차는 그 물리적인 위치 하나가 사람들의 일상적인 움직임을 완벽하게 지배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당시 사무라이들은 대부분 오른손잡이였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칼을 빠르고 부드럽게 촥 돕기 위해서 칼집을 항상 왼쪽 허리에 차고 다녀야만 했죠. 자, 좁은 길에서 두 사무라이가 우측 통행으로 지나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왼쪽 허리에 찬 칼집길이 딱 부딪히겠죠? 당시 사회에서 이건 단순히 실수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엄청난 무례함, 아니 거의 목숨을 건 도발로 여겨졌습니다. 명예를 건 치명적인 결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살기 위해서 서로 팔집이 닿지 않도록 아주 자연스럽게 다들 왼쪽으로 비켜 걷기 시작한 겁니다. 제2장 거대 도시 에도, 도시 질서의 탄생입니다. 이 개인적인 무술 습관이 어떻게 도시 전제의 생존 필수가 되었는지 볼까요? 18세기 무렵 지금의 도쿄인 에도는 인구가 무려 100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100만 명이라니? 당시 런던이나 파리보다도 훨씬 큰 어마어마한 메가시티였던 거죠. 이 엄청난 인파가 그 좁은 골목길에서 서로 엉키지 않고 부드럽게 지나다니려면 당연히 아주 강력하고 명확한 질서가 필요했을 겁니다. 특히 참근교대라는 정치적인 제도가 아주 결정적이었는데요. 전국의 영주들이 수백, 수천 명의 무사와 하인들을 이끌고 정기적으로 수도를 오가야만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좁고 구불구불한 일본의 산길에서 이렇게 거대한 행렬들이 서로 마주친다면? 말 그대로 대혼란이겠죠. 이 끔찍한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하고 엄격한 좌측 통행 질서가 선택이 아닌 절대적인 필수였던 겁니다. 제3장 마차 대 칼. 유럽은 왜 다를까? 자, 여기서 여러분은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그럼 서양은 왜 이 방식을 따르지 않은 거지? 정답은 바로 환경과 이동수단의 차이에 있습니다. 좁은 산길을 걷던 일본과 달리 유럽의 넓은 평원에서는 여러 마리의 말이 끄는 무거운 대형 화물 마차가 달렸거든요. 마부들은 오른손으로 채찍을 휘두르기 위해 보통 마차의 왼쪽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위치에서 반대편에서 오는 마차와 부딪히지 않게 거리를 잘 가늠하려면 당연히 마차를 오른쪽으로 모는 우측 통행이 훨씬 유리했던 거죠. 제4장 영국의 청사진, 철도와 국가 표준입니다. 이제 19세기로 훌쩍 뛰어넘어 볼까요? 사무라이의 오랜 관습을 아예 국가의 법으로 굳혀버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합니다. 바로 철도죠. 메이지 시대에 일본은 영국의 기술자들을 불러와 최초로 철도를 깔았는데요. 영국은 자기들만의 중세 기마 문화 때문에 이미 좌측 통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기술을 통째로 들여왔으니 일본 기차도 당연히 왼쪽으로 달리게 된 겁니다. 이 규정은 1920년대 도쿄에서 완전히 법으로 굳어졌고 심지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 점령기에도 변함없이 유지되었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거대한 도미노 효과입니다. 한번 철도라는 어마어마한 인프라가 좌측 통행을 기준으로 쫙 깔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차역 플랫폼, 복잡한 신호체계, 역으로 이어지는 도로망, 그리고 그 위를 달리는 자동차의 흐름까지 그냥 사회의 모든 것이 그 좌측 기준에 강제로 맞춰져야만 했던 겁니다. 새로운 기술 하나가 한 국가의 공간 표준을 영구적으로 못 박아버린 셈이죠. 제5장 오키나와의 기묘한 역사,
방향이 바뀐 섬입니다. 하지만 오늘 해설에는 아주 엄청난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교통의 방향이라는 게 얼마나 정치적인 건지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전후 미군 점령기 동안 일본 본토는 그 시스템을 엎어버리는 데 드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대혼란을 피하려고 기존의 좌측 통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직접 통치를 받았던 오키나와는 얘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본토와 단절된 채 강제로 미국식 우측 통행을 따라야만 했거든요. 세상에, 같은 나라인데 섬 하나만 차들이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오키나와가 일본으로 반환되면서 이른바 730작전이라는 게 펼쳐집니다. 그날의 긴박함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1978년 7월 30일 오키나와는 단 하룻밤 만에 수십 년간 수백만 명의 몸에 배어버린 우측 통행이라는 근육 기억을 다시 왼쪽으로 확 돌려놔야 했습니다. 길거리의 모든 표지판을 갈아치우고 버스 출입문 위치를 반대로 뜯어 고치고 밤새도록 도로 차선을 다시 칠하는, 와, 이건 정말 역사상 전례가 없는 그야말로 블록버스터급 물류 대작전이었습니다. 제6장 거대 도시의 근육 기억, 몸에 남은 좌측 감각입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쌓인 역사적 감각은 현대 거대 도시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 왼쪽으로 치우치는 본능이 일본 사회에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냐면요. 일상적인 에스컬레이터 예절에서조차 이 공간 질서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도쿄 사람들은 왼쪽에 서고 오사카 사람들은 오른쪽에 서는 그런 재밌는 지역 라이벌의식 같은 것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철저하게 무의식적인 방향의 룰을 따르고 있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이런 초고밀도 환경에서는 방향 자체가 아주 중요한 하나의 사회적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수천만 명의 인파가 그 미로 같은 기차역과 좁은 인도를 쉴 새 없이 오가잖아요. 누군가 마주쳤을 때 어느 쪽으로 몸을 피할지 안목도구로 동의가 되어 있지 않다면 끔찍하겠죠. 바로 그 무언의 약속이 이 복잡한 사회가 붕괴하지 않고 부드럽게 굴러가게 만드는 유일한 힘인 겁니다. 제7장 한국인의 시선, 우측 통행의 배경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한국의 상황과 비교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이 우측 통행도요, 사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본값이 절대 아니거든요. 근대적인 교통체계가 없던 조선시대를 지나서 일본의 식민 지배 시기, 그리고 해방 이후 미군정의 교통 시스템이 도입되기까지 이 모든 역사적 흐름과 굴곡진 타임라인이 우리의 도로 위에도 아주 객관적으로 투영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해설의 가장 핵심적인 결론이 뭐냐? 우리가 아침마다 출근길에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따르는 이 단순해 보이는 교통규칙들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고대의 무기, 산업혁명, 인간의 신체적 한계, 그리고 제국주의와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글로벌 권력 역학들이 쾅 하고 충돌해서 만들어낸 그야말로 궁극의 교차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도로는 문명을 기억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공간을 훌쩍 넘나들며 탐험했던 이 모든 여정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하나로 묶어주거든요. 무사들의 칼은 오래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들이 걷던 움직임과 습관은 현대의 아스팔트 도로 위에 지금도 뚜렷하게 남아 있으니까요. 이제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 현관문을 쫙 나서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무심코 걷는 그 익숙한 거리를 한번 쓱 둘러보세요. 과연 저 평범한 아스팔트 위에는 또 어떤 제국과 전쟁, 그리고 사람들의 숨겨진 역사가 잠들어 있을까요? 이 흥미로운 질문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살짝 남겨두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